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부모님의 부재란 참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어려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전 고아원으로 향했죠. 절 거두어줄 친척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유산들을 친척들이 가로채고 전 무일푼으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그땐 어려서 몰랐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혼자 외롭게 자랐고 전 무사히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재산 상속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돈이 많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20살 여자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영특했던 저는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리란 다짐 하나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에 가서 보니 얼마나 신기한 것들과 재밌는 것들이 천지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을 즈음 전 대학교 선배와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 제 편만 있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었고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저희끼리 뿐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죠. 전하의 고아를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를 삼으라는 거야? 뭐 하나 볼 것도 없구만. 너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저 양손이 포기 못해요. 힘들게 살아온 친구예요. 제가 옆에서 보듬어주고 싶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우수하고요. 돈은 둘이 벌면 되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기분 좋게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도 없는 형편인데 더 없는 애를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네 아빠 사는 거 보고도 모르니? 엄마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애한테 장가 보내고 싶지. 그렇게 구질구질한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너 키운 거 아니다. 알겠어? 죄송해요. 저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번만은 포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세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고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캠퍼스를 걷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란 분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전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리게 됐죠. 한눈에 봐도 매우 성이 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올 것이 왔다라고 말이에요. 너 양선양?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나 우리 근수 엄마예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학교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입을 떼셨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를 내지도 저에게 물을 뿌리지도 않으셨지만 조곤조곤 한마디가 마음이 아파졌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딱히 드릴 말도 없었죠.
처음으로 부모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슬프던지. 우리 근수한테 얘기 들었어. 고아에 뭐 가진 것도 한 푼도 없고 그냥 몸뚱이 달랑 하나라고? 아니, 친척들도 없는 거야?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신 공부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성적은 좋습니다, 어머니. 아니, 성적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씨 환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땐 이해했겠지? 내가 왜 왔는지. 뭐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긴 해. 눈치가 있다면 말이야. 우리 근수 없이 자라서 난 우리 근수한테 날개를 달아줄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해. 그러니까 그냥 근수를 위해서 헤어져 줘. 아무리 근수한테 말해도 안 통하니까. 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가족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상황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거짓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렇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났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을 반대당하는 슬픔보다 저희 엄마 아빠의 부재가 오히려 더 실감이 나면서 슬프더라고요. 왜 난 부모가 없을까 싶으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난 왜 혼자일까라는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일어나려는데 어느새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 절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다 지켜보고 난 후 다가와 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혹시 엄마 만났어? 미안해. 내가 더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야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이야. 아니야. 이해돼. 솔직히 고아인 내가 뭐가 좋겠어.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나는 뭐 잘 사나?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지. 난 너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같이 헤쳐나가자. 다신 내가 네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줄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울지 마, 양손아.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눈물이 나왔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반대하셨지만 남편이 완강히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엔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전 저를 반대했던 어머니였지만 나에게도 새로 생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드니 참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처음 반대한 것은 다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진히 모시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도 시어머니께 다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수 때문에 허락했다만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그 닭똥 같은 눈물 연기로 우리 아들을 홀린 거지, 안 그래? 영악한 것.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아무리 절 밀어내셔도 전 어머님을 무조건적으로 제 편으로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유, 저 악바리 근성 봐. 고아원에서 그런 것만 배웠냐? 난 그래서 너같이 없이 자란 애가 싫은 거야. 악바리에 저런 집념. 절 그냥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수 씨가 아버님이 안 계시듯이 전 그냥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 네 본심이 그거지.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안 그래? 만만한 집이라고 우습게 보고. 난 너 같은 애를 잘 알아. 알겠니? 에휴, 소름 돋는 것.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도 안타깝게 여겨주진 않았어요. 그저 영악하고 부모 없는 천하의 고아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남편과 12살 차이가 나고 이혼까지 한 누나는 저희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 들들 볶고 힘들게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저를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망상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쌍심지를 키고 저에게 화를 냈죠.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살에 늘 고된 나날이었고요. 처음엔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걸 다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 내 거 스타킹 안 빨아놨어? 아니, 내가 빨아놓으라고 했잖아. 고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일부러 내 거 안 한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킹을 제때 내놨어야 빨아놓죠. 방에 그렇게 박혀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빨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가 말했어 봐.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 지금 올케도 나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쁜 년. 아닌 거 알잖아요. 제 거 빨면서 같이 빨 테니까 얼른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좀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무슨? 내가 오늘은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알겠어? 에휴, 근수도 좀 있는 집 애를 꼬셔서 데리고 오지. 구질구질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우리 집 살림도 나아지지를 않아. 어찌 지보다 더 못한 거를 데리고 와? 아유, 답답해. 형님, 말씀 좀 삼가주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급을 매기고 그렇게 매번 그러시나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시누이 보고 애원을 해도 시누이는 제 말을 묵살하였죠. 남편을 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던 저는 말대꾸도 해보고 그렇게 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갔어요. 결혼 후 남편은 취직을 하였고 저도 곧바로 졸업 후 취직을 하였어요. 오히려 일을 나가니까 평일엔 좀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아침에 밥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밀린 빨래에 저녁까지 차려야 되는 일상이 고되긴 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절대 못하게 하셨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애가 하게 내버려 둬.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래, 당신 나가 있어. 금방 다 해가. 먼저 씻고 TV 보고 있어요. 나 설거지만 마저 하고 갈게. 아직 좀 남아서.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가 빨리 헹궈줄게.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 양손이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야? 그럼 어미는 놀고 먹어서 안 힘들다는 거냐?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시켰지? 네가 베갯머리에서 뭐라고 찌꺼렸길래? 참나, 올케가 시켰지? 얼마나 나불댔으면 근수가 이렇게 싸고 돌아? 아주 너네 마누라 아까워서 어디 뭐 시켜 먹겠니? 누나는 빠져. 매형 가정적이지 못해서 못 산다고 이혼했으면서 나보고는 양선이 도와주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웬 모순이야? 뭐? 너 지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동생한테도 이혼했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지야. 형제들끼리 왜 그러냐? 이게 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지? 안 그래? 네가 말해봐라. 입이 달렸으면 네가 말해봐. 다들 그만하세요. 형님이랑 어머님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진짜 지치네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은 분란이 나기 일쑤였죠. 생각해보면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못 봐주는 남편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제 편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나마 그런 모습 때문에 참을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전 임신을 하였어요. 아무도 없던 천의 고아인 제가 이렇게 임신도 하고 남편도 있다는 생각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말하고 싶던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집을 확인하고 온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양손아, 진짜 고생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시겠지? 오히려 손주 사랑은 할머니들이라는데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우리 진짜 열심히 잘 살자.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실 건데. 더 열심히 달릴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그리고 남편이 되도록 말이야.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나니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속상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 역시도 임신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휴직 신청을 했던 터라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남들에게 물어보면 손주가 생겼다고 하면 할머니가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임신? 에휴, 그래 뭐. 몸도 멀쩡하니 애가 생길 때가 됐구나 했긴 했어. 그래도 그렇지. 넌 네 신랑 아직 진급도 못하고 말년 팀원인데 임신을 하고 싶니? 살기도 팍팍한데 우리 집 생활비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남는 거라도 있냐? 에휴. 어머니, 안 기쁘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섭섭해요. 할머니들이 원래 더 좋아하는 거라는데 그래도 기쁘시죠? 옳게도 참 속없다.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아? 참나. 없이 자란 애들은 눈치라도 있다던데 옳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는 저희 집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저희가 부양하고 있었기에 사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모니까 참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신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일을 구하셨다며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죠.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나도 일해볼까 해. 아니 가뜩이나 살림살이 팍팍한데 입 하나 넣는다는데 내가 별 수 있니? 그래도 어머님 여태까지 쉬셨는데 일 가능하세요? 제가 아이 낳고 다시 복직하면 되는 건데 힘드시진 않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니?
우리 아들만 고생시킬 수 없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라도 도와야지. 입이 몇 개야. 아니면 형님도 계시잖아요. 차라리 형님이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런가요? 어머님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 뭐? 우리 근이가 얼마나 귀한 앤데. 아무 일이나 할 애가 아니라고. 알겠어? 지금 회사 고르느라 쉬는 거다. 무시하지 마. 신우이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들어갈 회사를 고르느라 쉬고 있는 거라며 신우이를 두둔했죠. 그러고서는 본인 아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며 일을 완강히 한다고 하였고 그 일은 300평 대저택 청소 도우미 일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나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왜인지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모습이었고요. 남편과 좀 말렸지만 시어머니를 뜯어 말릴 순 없었어요. 1년만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그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양선이도 어차피 아이 낳으면 복직할 건데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식구 살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누나가 일하면 되지. 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누나도 멀쩡하잖아. 일해야지, 안 그래? 나도 취직자리 찾고 있어. 왜 이래? 참나, 너 나 눈치 주는 거야? 이혼하고 이 집에 얹혀 산다고? 엄마, 나 진짜 서럽다, 정말. 너 왜 그니한테 눈치 주고 그래? 내가 쉬라고 했어. 지금 쉬지 언제 쉬니? 천천히 일할 거니까 그냥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무데나 일할래니 우리 그니가? 얼마나 많이 배운 앤데. 지금은 이럴 타이밍도 필요한 거야. 회사를 고를 타이밍. 넌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고집대로 일을 한다고 하였고 일을 하러 나가더니 다리를 삐어 오셨어요. 너무 걱정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었죠. 청소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하루 만에 다리를 삐어오니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저 역시도 휴직 상태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놀라울 제안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이용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임신하고 휴직으로 쉬고 있는 제가 못마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그만둬요.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야? 어떻게 그만두니? 그런 자리가 어디 있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거야. 임산부도 하겠더라.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만둬? 아휴,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 그래. 새아기가 해보는 게 어때? 너 어차피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아, 저는 임신해서 청소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네요. 아니, 그럼 어쩌니? 그렇게 아주 꿀보직을 놓칠 수가 있어? 네가 시험시험 하면서 좀 해. 거기 사람들도 다 좋더라. 아, 누나 시켜. 왜 양선이한테 그래? 멀쩡한 누나는 놀고 있는데 임산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참. 거기가 진짜 좋다니까. 너 회사 복직하는 것보다 편할 거다. 얼마나 사모님이 우아하고 괜찮은데. 내가 진짜 발만 헛디지지 않았더라도 70까지 일할 수 있었다니까. 나 다리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좀 해라. 어?
누나는 이제 다른 데 취직한대잖니. 그냥 좀 네가 해라. 어차피 옛날엔 애 갖고도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지만 시어머니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대타로 나가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뭐 어디 취직을 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일을 하셨던 거라 이런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나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임신을 한 몸으로 대저택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입사 지원서를 써서 내었고 청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게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8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방 청소를 도맡았기 때문에 방들만 깨끗이 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은 통장에 꽂히지 않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집 집사님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과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느꼈죠. 철저히 어머님이 절 이용하고 계신다는 걸. 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용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김감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돈 모두가 어머님 통장에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이랑 얘기 나눠볼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어머님께 집에 와 말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뻔뻔하셨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었고요. 분명 잘못된 걸 알지만 너무 뻔뻔하신 태도에 제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매번 돈을 돌려준다는 말만 하셨었죠. 어머님, 통장으로 제 월급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월급 통장 바꿀게요. 그래도 일은 제가 하는 건데 돈을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너 지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너 아기 낳으면 다 알아서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잠깐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네 입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주 웃긴다. 무늬만 가족이었지. 아주 네 입맛대로.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네 돈을 작정하고 빼돌린다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라.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가 시엠이 참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억울해라. 전화에 고가 걷었더니 이제 나를 아주 가르치려 드네. 아이고, 속상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잘못 들였어. 어머님이 드러누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억울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가뜩이나 어머님에게 매번 저 때문에 말대꾸하는 남편, 이번에 돈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 크게 화가 날까봐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 아기 낳으면 다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았어요. 지금 당장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이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설마 그 돈으로 엄한 데 쓰겠어? 라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일을 나갔어요. 다행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셨는데, 참 엄마같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얼마나 엄마처럼 살뜰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참 고마웠습니다. 남이 이렇게 절 잘 챙겨주는 게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웠거든요. 아유, 배불러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쩜 이렇게 야물딱져? 정말 결혼한 게 안타깝다. 내 며느리 시켰으면 딱이었을 텐데. 에이, 아주머니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여사님들이 이렇게 저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정말 감내씨가 부럽다, 부러워. 아니, 시어머니 대신 이렇게 일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늘 여사님들이 절 챙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 하나로 일했어요. 오히려 태교를 하는 기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일을 했을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울 만한 반전이 펼쳐졌어요. 한 번도 뵙지 못한 사장님이 급하게 절 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청소 도우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것이 내심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임신했다고 저를 내치려는 게 아닐까. 그럼 어머님 일자리는 어쩌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절 부르신 이유는 정말 초특급 놀랄만한 반전이었습니다. 너 양선 씨 맞나요? 지원서 보고 너무 놀라서 집사님한테 노양선 씨를 보고 싶다고 불렀어요. 많이 놀랐죠? 네, 혹시 무슨 일로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요? 일하기 불편할까봐? 나름 도움 많이 받고 일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유, 양선이구나. 청주가 고향 맞지? 아버지 이름이 노대평 씨, 맞지? 널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사장님 입에서 나온 것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저의 고향까지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꺼내본 적 없는 이름, 노대평.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고향은 어떻게 알고, 혹시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세요? 네? 미안하다. 내가 널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널 찾을 땐 고아원으로 가버렸다는 거 외엔 아무 정보도 없더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노 사장님 얼굴을 어찌 보나 했는데 이제서야 바로 볼 수 있겠어. 사장님은 천천히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했을 때 같이 일했던 바로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죠. 갑작스런 아버지와 엄마의 교통사고로 사망보험금과 모든 것들이 뿔뿔이 친척들에게 돌아가고 남은 회사를 바로잡아 일으킨 게 지금의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친척들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래요. 그렇게 사방팔방 저를 찾다 못 찾았고 청소부가 된 저를 마주하게 된 거였죠. 사장님은 회사를 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욕심도 없다고 했죠. 이게 다 네 거야. 난 단지 너희 아버지 대신 했던 것뿐이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 사실인가요?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 사실 전
아버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 줄 아냐? 그 하나 있는 외동딸 다 해줄 거라고 입에 달고 살았단다. 이젠 내가 아버지처럼 도와주마. 나도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 사장님 말이야. 전 그렇게 회사를 되찾게 되었고 한순간에 갑작스런 건설사 후계자가 되었죠.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급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며 저에게 얼마나 살갑게 구시던지 참 사람의 본성이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럼 후계자? 그 모시기라는 거야? 아유, 어쩐지. 애가 돈은 없어도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니만. 원래가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우리 근수가 잘 물었어 아주. 부모도 없는데 그 회사가 누구 거겠어? 우리 근수 거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동안 내 돈 다 갈취하고 빼돌리고 임신부인 날 청소부로 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아빠 회사까지 꿀꺽하려 해?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어머님은 엄마처럼 모시고 싶었고요. 하지만 끝끝내 어머님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 저도 그만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물론 형님도요. 아니, 왜 나까지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우리 근수랑 허락해줬잖아. 천하의 고학 걷어줬으면 은혜는 갚아야지. 나랑 엄마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회사의 지분 하나만 띄워줘. 그럼 그거면 돼. 우리가 뭐 옳게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뭐? 뻔뻔하기 짝이 없지. 지분을 달라고?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나 어떻게 해야 해? 난 오늘에서야 마음 준비 다 했어.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안 볼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나랑 태어날 아기 보고 싶으면 지금 따라오고 아니면 따라오지 마. 전 집을 나와버렸고 남편은 절 뒤따라왔죠. 제가 고생한 걸 옆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남편은 절 뒤따라오더라고요. 절 뒤따라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시누이와 절연을 선언하면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희는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고 전 저를 도와주실 사장님과 함께 회사 운영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름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번번이 건설사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돈을 얻으러 찾아왔지만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에 못 이겨 했죠. 우리 아들 빼돌리고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다달이 500씩 붙여라. 알겠어? 미쳤군, 아줌마. 아줌마, 사지 멀쩡한 딸 나가서 일이라도 시켜요. 여기 와서 구걸해대지 말고. 당신 나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됐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당신 딸년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도 우리가 돌아올까 말까야, 알아? 너 뭐라고 했어? 딸년? 이게 돌았나? 돈 좀 생겼다고 우릴 아주 가짱게 본다 이거지? 근수 불러! 근수 불란 말이야! 나 여기 있어. 엄마랑 누나 돌아가. 나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가정 지킬 거니까 엄마랑 누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양선이가 일했던 돈
어차피 엄마 계좌로 다 빼돌렸다며. 아, 진짜. 사람 같지도 않지. 이제 찾아오지 마요. 참고로 그동안 갈취한 내 돈, 내 월급도 돌려줘요. 설마 이걸 쓱싹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쓱싹 하는 순간 소송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확실하게 어머님과 누님을 정리했어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형님은 이제서야 일을 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을 갈취한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 하다가 제가 소송을 걸려고 하는 낌새가 있자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달이 이자 쳐서 갚을게. 300만 원씩. 이제 엄마랑 나랑 일 시작해서 그렇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으면서 그동안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절 함부로 대했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자 쳐서 다달이 갚는다고 하니 정말 남편을 봐서 넘어가기로 했죠. 어차피 끝난 인연이니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달이 300씩 입금을 하더라고요. 법도 뭣도 모르는 모녀가 그래도 소송은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데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아이도 낳았고 3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해 배우고 실무를 쌓아갔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신 아저씨, 그리고 남편이 있어 회사를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죠. 처음이라 허둥대는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적응해서 돌아가신 아빠의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빠와 엄마지만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관리를 잘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 도와주신 아저씨는 제가 젊었을 때 아빠랑 똑같다고 늘 누누이 말해요. 사업 감각이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일에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요새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친척들 한 명도 없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제2의 아버지처럼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신 아저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거기다 아이와 남편까지 정말 행복한 요즘이죠. 언제까지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 끝이 어딘지 열심히 달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근심과 시련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절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 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시미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 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 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000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000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1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4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거의 집에만 콕 박혀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이 이 채널을 소개해줘서 듣기 시작했는데 제 지인이 하는 말이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저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닭 농장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특히 저희 엄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할머니를 도와 아래로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평생 학교라는 곳을 구경도 못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도 한글을 몰라서 급하게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한글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엄마도 아예 한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가르치실 정도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없는 형편에서도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닭농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닭농장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하셔서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으신 돈이랑 부족한 돈은 사채를 조금 끌어다가 보태서 그 당시 지방에 후계자가 없는 닭농장을 하나 헐값에 인수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오랜 세월 닭농장에서 일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로 닭농장을 금방 성장시키셨어요. 농장 생산성도 점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게 되셨고 그 덕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장을 하나 더 인수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나아졌고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되었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없어졌죠. 지방이긴 했지만 집도 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때가 제 나이 13살이었던 것 같네요. 기억나는 게 저희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를 엄청 예뻐하셨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 반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너무 오랜 세월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항상 겸손하셨고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 적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닭농장을 하나 더 만드시려고 지방에 있는 땅을 사셨어요. 아빠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역의 공무원 분께서
닭농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냥 농장 기초 공사나 빨리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아빠는 그 공무원분의 말만 덜컥 믿고 농장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농장을 짓기 위해서는 아빠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아빠는 원래 있었던 농장을 인수만 해보셨지 처음부터 시작해본 적은 없으셨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또 사채를 끌어다 쓰셨어요. 닭농장이 수익이 좋아지면 사채빚 갚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었고, 또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빠가 닭농장을 하려고 사들인 땅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는데, 아빠와 잘 알고 지내던 공무원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만 민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 주변에 닭농장이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환경오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민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려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농장 허가는 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다시 땅이라도 되팔으려고 했지만 위치가 좋지 않고 또 이미 농장의 기초공사까지 끝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수많은 사채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사채는 이자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부러져 갔어요. 특히 아빠는 공사비를 빨리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에 동의를 하셨었고, 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자주 이용하셨던 그 사채업자들은 간판이나 특정 상호명도 없이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개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었던 농장을 모두 팔으셨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을 방법은 없었고 빚을 늦게 갚을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겨우겨우 버텨오시다가 결국 아빠는 저와 엄마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채업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수상한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 계약서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엄마와 저에게 윽박 지르면서 겁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로 마지못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은 저희 엄마가 그 사람들 사무실에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고 돈을 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저를 그 회사에 취업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엄마는 글자만 빼곡한 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셨을 리가 없고 저 또한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엄마에게 강제로 사인을 하게 만들었고 저와 엄마를 자신들의 숙소에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오래된 작은 연립주택이었고 저와 엄마에게 5평이 겨우 되는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서 살았고 저희 엄마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주로 그 숙소에 사는 직원들 식사 준비, 청소, 빨래를 하셨고 주말에는 회사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19살 되는 해에 엄마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이야, 너 미국에 사는 이모 할머니 알지? 엄마 사촌 언니 말이야. 그분이 자식 교육 때문에 여기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이민 갔잖아. 너 어렸을 때도 아주 이뻐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아, 기억나지. 이모 할머니 너무 좋으셨는데 미국 가신 이후로 한 번도 못 뵀잖아. 명절 때만 되면 나도 생각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모 할머니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엄마? 한국에 다시 오신대? 아, 언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너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서 네가 보고 싶어서 병이 다 날 지경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진이야, 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모 할머니 한번 만나봐. 너 혼자. 내가 미국에를 간다고? 엄마, 미국 가는 비행기 값이 얼만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자, 이거 받아라. 그동안 엄마가 모은 돈이야. 이 정도면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거 가지고 미국에 가. 너도 잘 알겠지만 엄마는 같이 못 가. 엄마는 여기에 묶인 몸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미국 간다고 이 큰 돈을 써.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싫어. 나 안 갈래. 엄마, 그냥 나중에 이모 할머니 연락 오면 그때 인사드릴게. 아니야. 너 지금 꼭 가야 돼. 이번에 안 가면 너 다시는 못 가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이 돈이면 미국 한번 갈 수 있어. 나보고 국제 미아되라고? 미국 갔다 오려면 더 비싸다고. 이번에 미국으로 나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 여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엄마는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여주더구나. 그러면서 딸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으라고 했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알기나 하겠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가 이모 할머니랑 이야기 다 해놨어. 이모 할머니가 너를 입양해 주실 거야. 뭐?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로 싫어. 나는 살아도 엄마랑 살고 죽어도 엄마랑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나? 내가 없어지면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저는 끝까지 반항했지만 엄마는 저보다도 더 강력했고 확고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의 그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를 감시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새벽에 집을 빠져나와서 혼자서 공항으로 갔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도착하니 이모 할머니가 저를 마중 나오셨고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이모 할머니는 저를 양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이모 할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뻐해 주셨고 저를 입양시키신 후에도 정말 친딸같이 잘 대해 주셨어요. 이모 할아버지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언니 오빠도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그냥 이모 할머니를 도와 세탁소 일을 했어요. 미국 생활에는 별탈 없이 적응을 해나갔지만 저는 계속 한국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엄마가 항상 걱정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엄마는 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셨고 이모 할머니도 더 이상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미국으로 가면
이렇게 저와 연락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 집 딸로 적응하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6살이 많았고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쯤 오빠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혼하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다는 말에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도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 오빠네 집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라고만 했었는데 물론 그 시절에 미국에서 돈 걱정 없이 유학한다는 것만 봐도 그래도 조금 사는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네 집 대문은 남대문만큼 컸고 집은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집 대문 앞에서부터 조금 기에 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상냥하게 인사드리고 또박또박 이야기도 잘했어요. 시모도 좋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다 미국에 계신다고? 미국에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아들은 국민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저는 미국에 간 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게 그렇죠.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거의 미국 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한국에서 하던 일 정리하시고 이민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려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구만. 사실 우리 집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빚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우리 선친께서 어렵게 일구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선친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시면서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셨죠. 그 덕에 나는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가씨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도 있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이의 짝이 되면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그래서 나는 이 결혼 아주 만족해요. 저는 삐까번쩍한 오빠네 집을 보고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결혼을 꼭 하겠다는 마음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제 인생에서 엄마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죠. 그 후로 시모는 한국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지내게 해주셨고 저는 시모께 엄청난 이쁨을 받으며 행복하고 화려한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와 오빠와 함께 결혼 예물을 보러 청담동에 갔는데 엄마와 너무 닮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뚫어져라 지켜봤는데 엄마가 맞았던 거예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고 혹시나 엄마가 저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긴 했지만 엄마는 분명히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비참해진 걸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확 잡아 끌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끌려갔고 누구인지 자세히 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진이야, 언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왜 온 거야? 설마 엄마 찾으러 온 거야? 미국에서 학교는 다녔니? 어떻게 지낸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었지만 엄마는 항상 네 생각뿐이었단다. 어떻게 살았니?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 결혼해요. 저 이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오빠랑 어머님은 제가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시고 친엄마가 불구자라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하세요. 제가 이 결혼만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오빠랑 어머님께도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결혼할 때까지만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미 3년 전부터 너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 엄마는 네가 없는 게 이제 당연해.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 사실대로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저의 철없는 말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한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오로지 이 결혼을 꼭 문제없이 진행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꼭 다시 엄마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진짜 엄마와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쨌든 결혼식 준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고 어느새 상견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리지만 상견례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저희 양부모님이신 이모부 할아버지와 이모 할머니가 상견례 날짜에 딱 맞춰서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양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상견례 장소로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오빠와 저는 먼저 상견례 장소에 나와 양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양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거나 공항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나 보다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양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자 점점 시어머니께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고 오빠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즉시 밖으로 나와서 혹시 몰라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내가 왜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지?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바로 저의 이모 할머니였어요. 엄마? 엄마가 왜 전화를 받으세요? 한국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 오늘 제 상견례 날이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 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오신 거예요? 아빠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진이야. 아니, 우리들 다 미국에 있어.
분명히 말하면 한국에 갔다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왔어. 왜냐면 우리는 그 결혼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 아니, 왜요?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난 주말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됐다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빠랑 시어머니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러시면 제가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도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하냐고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한국에 갈 수 있었어. 그런데 너를 놀래켜주고 싶어서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갔으니 아빠랑 여기저기 서울 구경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너희 엄마를 만났어. 엄마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더구나.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엄마는 너를 미국에 있는 우리한테로 보내고서 바로 전에 생활하던 곳에서 도망을 나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엄마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예전에 있었던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 일로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며 엄마를 쫓아냈다고 했어. 진이야, 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네 아빠를 그렇게 만들고 니네 가족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또 이제는 너희 엄마까지 불구자로 만든 사람들 말이야. 바로 그 남자의 엄마라고. 네가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그 여자.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지금까지 나를 며느리라 부르며 이뻐해주고 내가 어머님이라고 깍듯이 대했던 사람이었다니. 내가 결혼할 사람의 엄마였다니 그 사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모두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모와 오빠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로 시모와 오빠가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셨고 그 때문에 미리 연락을 못 드렸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부모님은 저희 양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친엄마는 한국에 계신데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 때문에 제가 19살 때 저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라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모와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갑자기 제가 있는 앞에서 마치 저는 없는 투명 인간인 듯이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집안에 너를 보내야 되니? 그리고 19살에 입양되었다면 그건 그 집 딸내미도 아닌 거야. 그 양부모가 얘를 친자식으로 생각이나 하겠니? 그러면 얘한테 아무 재산도 물려주려 하지도 않을 게야. 결혼도 장사야. 얘, 너도 잘 알잖니? 네 엄마는 뼛속까지 사업가야. 나는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한다. 그건 내 철칙이야. 그러니까 너도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꾸나. 아가씨도 잘 돌아가세요. 나는 먼저 일어난다.
안 돼요, 어머니. 저 진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제가 미국에서 혼자 유학하면서 힘들 때 진이가 얼마나 힘이 되어준 줄 아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잘해야 되는 것만 강요하셨고 어린 저를 멀리 미국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진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고 제가 외로울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줬다고요. 어머니, 이번엔 저를 믿어주세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꼭 보여드릴게요. 저희 잘 살 거예요. 아가씨가 말해보세요. 이게 균형이 맞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아가씨가 대단한 우리 집에 시집와서 도대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 앞으로 해놓은 재산이 얼마인데? 근데 그걸 아가씨가 공짜로 삼키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가씨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가씨 스스로 자기 약점까지 다 까발렸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 없어요. 그냥 아가씨 분수에 맞는 남자 결혼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길 바래요. 어머니 안 돼요. 그러면 저 진이랑 같이 미국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진이 없는 제 인생은 이제 빈 껍데기라고요. 저랑 진이랑 억지로 떨어뜨려 놓고 제 인생 망가지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바라세요? 시모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오빠와 저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며 혼자서 끙끙 앓았을 저를 걱정했고 그동안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항상 부유한 환경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을 의심 없이 다 믿고 마음을 금방 다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저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틈을 봐서 오빠에게 시어머니는 내가 앞으로 잘 극복할 테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의심 없는 오빠는 넙죽 좋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공증서류를 받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복잡했지만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빠는 몇 날 며칠을 시모를 설득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친엄마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우리 결혼을 찬성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작전을 바꾼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은 너무 완강해서 말릴 자신이 없으니 제가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결혼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어요. 시모는 저희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인 것도 모르고 끈질기게도 제가 스스로 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집안에 시집을 오기 위해서 필요한 혼수 물품 리스트, 예단 리스트 등등 제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시모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험상궂게 생긴 부하 직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아마 시모는 저에게 그렇게 고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결국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도 오로지 저와 저희 엄마를 기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 아들 상견례에 자신의 회사의 임원들까지 대동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자리로 나갔어요.
물론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모와 오빠에게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들어 저희 엄마를 본 시모는 순간 너무 놀라서 마시던 컵도 떨어뜨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10년 전에 저희 아빠를 빚더미에 앉게 해서 저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를 마구 부려먹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의 다리까지 이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한 일을 다 기억하냐고요. 설마 벌써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 건 아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아니야, 나는 모를 일이야. 나는 컵만 주라고 했지? 내 부하 직원들이 한 짓이야. 그리고 너 증거 있냐?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이거 보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우리 엄마에게 줬던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예요. 당신은 이걸로 우리 엄마를 그동안 마음껏 이용했어요. 글도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내용도 설명 없이 겁을 줘서 사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 이거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허접한 계약서였다고요. 법을 잘 모르는 우리 엄마와 저를 그렇게 이용한 거잖아요. 이래도 당신이 한 짓이 아니에요?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부터 엄마는 돈만 밝히셨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생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셨는데 제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담기 싫어서 미국으로 떠나서 한국에 안 돌아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이한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하셨던 거예요. 대체 제 인생을 얼마나 더 망가뜨릴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짓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옛날 계약서를 나한테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손해배상이라도 하라는 거냐?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주실 건데요? 전 손해배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사실 오빠랑 저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 사이예요.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혼하겠고요. 이혼의 책임은 오빠네 가족이니까 위자료로 오빠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우리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요. 그렇게도 완강했던 시모는 결국 저를 기죽이려고 대동했던 임원들과 함께 저희 엄마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